대한민국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지됩니다. 누군가는 법을 만들고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며 또 누군가는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기록하고 분류하고 전달할 뿐이죠.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규정과 절차만이 그들의 언어이고 중립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김도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도권 교정시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만 52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공정하다고 믿었어요. 누가 옳은지 말하지 않는 것,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그 원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분노가 담긴 편지든 억울함이 적힌 진정서든 기도처럼 보이는 문장이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죠. 접수 번호를 붙이고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것이 김도현의 일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 중립이라는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김도현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오전 9시 사무실 문을 열고 책상 앞에 앉으면 어제 쌓아둔 서류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조망과 회색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김도현의 풍경이죠. 민원 봉투는 매일 도착합니다. 어떤 것은 얇고 어떤 것은 두꺼워요. 어떤 것은 깔끔하게 타이핑되어 있고 어떤 것은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죠. 어떤 것은 정중한 어조로 쓰여 있고 어떤 것은 격렬한 분노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김도현은 봉투를 열기 전에 그 무게를 가늠하지 않아요. 누가 보냈는지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대로 하나씩 열고 읽고 분류할 뿐이에요. 민원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면회 시간 연장 요청, 처우 개선 요구, 의료 서비스 불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 때로는 분노가 그대로 느껴지는 항의문도 있죠. 가족이 보낸 편지도 있고 변호사가 보낸 공문도 있으며 시민단체가 보낸 탄원서도 있어요. 김도현은 그 모든 것을 같은 눈으로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보죠. 접수 번호를 붙이고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분류해요. 그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원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절박함,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슬픔이 글자 사이로 느껴졌죠. 특히 가족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면 김도현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 아내가 남편의 석방을 간청하는 진정서,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린 그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도현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원은 감정이 아니라 업무였으니까요. 김도현은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켰어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호소에 흔들리지 않으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정하다고 믿었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옳은지 말하지 않는 것, 누가 잘못했는지 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동료들은 김도현을 신뢰했어요. 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고 규정을 정확히 지켰으며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죠. 상사는 김도현에게 까다로운 민원을 맡겼고 김도현은 그것을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으며 다만 주어진 일을 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도현은 오늘 처리한 민원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 감정과 업무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김도현은 조용히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고 규칙적이었으며 평온했어요. 김도현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도 아니라고 믿어요. 다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판단 없이. 누가 옳은지 말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는지 정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것이 김도현이 믿어온 삶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그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겨울이 와도 김도현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왔다 갔고 동료들은 바뀌었으며 상사도 여러 번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도현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안정이었고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김도현의 책상 위에 쌓이는 민원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하루 10건에서 20건 정도였던 민원이 어느 순간부터 그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있으면 민원이 몰리는 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생기면 민원이 급증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김도현은 묵묵히 그 민원들을 처리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소의 업무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원의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달라졌죠. 김도현은 봉투를 열며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같은 날, 같은 책상 위에 놓인 민원들이 서로 정반대의 감정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민원은 격렬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짧은 문장 안에 욕설과 비난이 섞여 있었고 글씨체마저 거칠게 휘갈겨져 있었죠. 문장의 끝마다 느낌표가 찍혀 있었고 어떤 단어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어떤 부분은 붉은색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 분노는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옆에 놓인 민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기도하듯 간곡하게 쓰인 글이었죠. 문장은 길었고 어조는 절제되어 있었으며 감정은 억눌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간절함 역시 같은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두 봉투를 번갈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같은 공간, 같은 시설, 같은 규정 안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감정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죠. 분노와 기도가 같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비난과 옹호가 같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어요. 김도현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원이 폭증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김도현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사무실 안에서도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존재는 이미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민원의 양이 늘어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원의 성격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대부분의 민원이 개인적인 요구나 불만이었어요. 면회 시간, 처우 개선, 의료 서비스,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호소.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의 감정이었고 시대의 분노였으며 집단의 의지였죠. 어떤 민원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어떤 민원은 법적 판단을 요구했으며 어떤 민원은 도덕적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했어요. 접수 번호를 붙이고 분류하고 전달했죠. 그러나 손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마다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불확실성이 그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은 분노만 가득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 위에 쌓이는 모든 민원이 같은 방향을 향한 분노로 채워져 있었죠. 김도연은 그 분노를 읽으며 자신이 마치 그 분노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꼈어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 분노는 글자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것을 읽어야 했으며 그것을 분류해야 했어요. 어떤 날은 기도만 쌓인 날도 있었습니다. 간절한 어조로 정중한 문장으로 조심스럽게 쓰인 민원들이 책상을 가득 채웠죠. 김도연은 그 간절함을 읽으며 자신이 마치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 간절함은 글자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것을 읽어야 했으며 그것을 분류해야 했어요. 김도연은 그 사이에서 자신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것, 누구의 감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되뇌었죠. 분노를 읽어도 분노하지 않고 기도를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며 다만 규정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민원이 단순히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자 사회의 감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모두 같은 존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감정을 밀어내려 했어요. 그러나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다가왔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김도연은 처음으로 오늘 처리한 민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금지해온 일이었어요.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 감정과 업무를 나누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원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분노와 기도의 감정이 그를 따라다녔죠. 김도연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왜 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나 김도연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민원을 처리하며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그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 존재 하나로 인해 이 공간 전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사무실 안의 분위기도 변했어요. 이전에는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점심시간에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러나 이제는 사무실 안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어떤 동료는 민원을 처리하다가 한숨을 쉬었고 어떤 동료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죠. 김도연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책상에 앉고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손의 감각이 달라졌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긴장이 그를 따라다녔죠. 이전에는 봉투를 여는 것이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다만 순서대로 열고 읽고 분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죠. 봉투를 열기 전에 김도연은 잠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분노일까, 기도일까? 비난일까, 옹호일까? 그 순간의 망설임이 김도연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봉투를 열기도 전에 이미 예측하고 긴장하고 있었죠. 어떤 민원은 김도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정시설의 운영 방침에 대한 의견이었고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였으며 제도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러나 김도연은 그 민원을 읽으며 자신이 읽히는 느낌을 받았죠. 문장 하나하나가 단순히 요구나 호소가 아니라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김도연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답할 수 없어요. 자신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답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중립이라는 말이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누가 옳은지 말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잘못했는지 정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규정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립이라는 말이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들고 있는 방패.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질문을 피하고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김도연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자신은 올바르게 일하고 있다고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되뇌었어요. 누구도 자신을 비난할 수 없다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러나 되뇌일수록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김도연은 민원 하나를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문장은 짧았습니다. 격렬하지도 간곡하지도 않았죠. 다만 담담하게 한 가지 사실만을 적어 놓았어요. 그 문장은 김도연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우리는 정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도연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손이 떨렸으며 시선이 글자 위에 고정되었죠. 민원을 다 읽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접수 번호를 붙여야 했어요. 분류를 해야 했죠. 담당 부서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민원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넘기는 순간 자신도 함께 넘어가 버릴 것 같았죠. 자신이 지켜온 중립이, 자신이 믿어온 공정함이 그 한 문장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는 결국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규정대로, 절차대로. 접수 번호를 붙이고 분류하고 전달했죠. 그러나 그날 밤 김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김도연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판단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판단을 미뤄왔을 뿐이었을까?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판단을 미룬다는 것은 회피하는 거죠. 김도연은 자신이 어느 쪽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왔지만 그는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어둠 속에서 그 질문만이 그를 짓눌렀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김도연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안한 잠이 아니었어요. 업무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민원은 매일 쌓였고 김도연의 책상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기도, 비난과 옹호, 절망과 희망이 같은 공간에 뒤섞여 있었죠. 김도연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려 했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균형을 잡으려 할수록 그는 더 흔들렸죠. 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민원도 감정도 업무도.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죠. 그것이 김도현의 일상이었고 그것이 그의 평온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누워서도 오늘 읽은 문장들이 떠올랐고 내일 열어야 할 봉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분노의 문장이 귓가에서 울렸고 기도의 문장이 가슴을 눌렀으며 질문의 문장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김도연은 눈을 감아도 글자가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문장이 들렸죠. 그는 잠들기 위해 애썼지만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김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같은 책상 앞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김도현의 얼굴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죠. 괜찮으냐고, 무슨 일 있냐고. 김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김도현은 괜찮지 않았고 무언가가 그의 내면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김도현은 민원을 읽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파악되지 않았죠. 그는 다시 처음부터 읽으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죠. 민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처리해야 할 서류는 여전히 쌓여 있었어요. 김도현은 처음으로 질문을 품었습니다. 나는 정말 판단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판단을 미뤘을 뿐이었을까? 그 질문은 간단해 보였지만 김도현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어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미룬다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었죠. 둘의 차이는 명확했어요. 그러나 김도현은 자신이 어느 쪽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중립이라는 말이 점점 더 비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 말이 자신을 보호해 주었죠.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방패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졌죠. 자신과 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 김도현은 그 벽을 넘고 싶지 않았어요. 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죠. 그러나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김도현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김도현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판단하지 않는 척 외면해 왔을 뿐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만이 남았어요. 그날 밤 김도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고 질문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그 질문은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판단을 미뤘을 뿐이었는가? 김도현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질문이 자신을 이전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죠. 김도현의 몸이 한계에 도달한 건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민원을 처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는 평범한 하루였죠. 그러나 김도현은 점점 더 호흡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손이 떨렸고 책상 위의 글자들이 흔들렸죠. 김도현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책상에 기댔죠.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목소리, 전화벨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것이 점점 작아졌어요. 김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빛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죠. 천사도 음성도 계시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완전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김도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의 감각도 사라졌고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만 멈춰 있었죠. 모든 것이 중단된 그 순간 김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느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으려 했던 것. 중립이 아니라 회피였던 것. 공정함이 아니라 무감각이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정적 속에서 김도연은 자신이 지켜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하며 그는 스스로를 중립적이라고 믿어왔어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으며 다만 규정에 따라 일했죠.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김도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켜온 것은 중립이 아니라 외면이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단을 미뤄왔다는 것을. 공정함이 아니라 무책임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말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었고 계시처럼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모든 소리가 멎은 그 자리에서 김도연은 자신의 진실과 마주했죠.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중립이라는 방패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죠. 김도연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소리는 아니었어요. 말도 아니었죠. 빛도 아니었고 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는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김도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것은 김도현을 멈춰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만들었죠.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것은 김도현을 이전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적은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1초였을 수도 1분이었을 수도 아니면 영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김도현은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발소리, 전화벨 소리. 김도현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자신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는 곳은 이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중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중단되었던 그 순간이 김도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도현이 눈을 뜬 건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간호사였습니다. 김도현이 깨어난 걸 확인하고는 의사를 불러왔어요. 검사가 시작되었고 질문이 이어졌죠.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보이는지, 기억은 나는지. 김도현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프지 않다고, 모든 게 기억난다고. 의사는 과로라고 진단했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죠.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그 문장.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 김도현은 그 문장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것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고 해석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다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에서 쉬면서 김도현은 그 문장을 잊으려 애썼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조용한 순간마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 김도현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건지, 무엇이 비어 있지 않다는 건지. 그러나 그 문장은 분명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 자신이 지켜온 중립, 자신이 믿어온 공정함. 그 모든 것을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김도현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상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김도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같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원 봉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쌓인 양은 이전보다 더 많아져 있었죠. 김도연은 봉투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어요. 손을 뻗을 때마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다. 김도연은 첫 번째 민원을 읽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문장이었죠. 접수 번호를 붙이고 분류하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췄어요. 이전에는 그냥 넘겼을 문장 앞에서 김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 번째 민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절한 기도처럼 쓰인 문장이었죠. 김도연은 그것을 읽으며 이전처럼 무감각하게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 문장이 계속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도연은 그날 평소보다 더 오래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같은 양의 민원을 처리했지만 시간이 더 걸렸죠. 각각의 문장 앞에서 그는 멈칫거렸고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김도연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그러나 어떻게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문장이 자신을 이전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 7부. 김도연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판단을 미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작은 의심처럼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졌죠. 중립이라는 말. 김도연은 20년 넘게 그 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왔어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믿었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이제 그 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립이라는 말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였어요. 분노를 마주해도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호소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근거, 질문을 받아도 답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 그것이 김도연이 지켜온 중립이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며 김도연은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봤어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그는 수많은 감정과 마주했죠. 분노, 슬픔, 절망, 희망, 간절함,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글자로 전달되었고 김도연은 그것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믿었고 거리를 두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김도연은 자신과 민원 사이에 벽을 쌓았어요. 그 벽 덕분에 그는 오래 일할 수 있었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도연은 깨달았어요. 그 벽이 자신을 보호한 게 아니라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것을.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게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숨겼다는 것을. 김도연은 어느 날 오후 민원 하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 민원은 특별히 격렬하지도 간곡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담담하게 한 가지 사실을 적어 놓았죠. 그 문장을 읽으며 김도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문장을 정말 중립적으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읽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답은 명확했어요. 김도연은 읽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느끼지 않으려 하고 있었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으며 흔들리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지켜온 중립이었죠. 김도연은 천천히 그 민원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립의 방패를 내려놓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 글자 사이로 느껴지는 절박함,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 김도연은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편했습니다. 20년 넘게 느끼지 않으려 애써온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가슴이 답답했고 손이 떨렸으며 숨이 가빠졌어요. 그러나 김도연은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중립이라는 방패 뒤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자리에 앉아 그 불편함을 견뎌냈죠. 퇴근 후
김도현은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중립이라는 말이 자신을 보호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 덕분에 그는 오래 일할 수 있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자신을 가두어 왔습니다. 느끼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흔들리지 못하게. 김도현은 이제 그것을 인정했어요. 중립이 자신을 지켜준 방패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패가 이제는 깨졌다는 것을. 김도현은 다시 민원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봉투를 열 때 그는 더 천천히 움직였죠. 문장을 읽을 때 그는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읽고 넘겼던 문장들을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읽었어요. 누가 이 문장을 썼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왜 이 문장이 여기까지 왔을까? 김도현은 그런 질문을 품으며 민원을 대했습니다. 동료들이 눈치챘어요. 김도현이 이전보다 느려졌다는 것을. 같은 양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어떤 동료는 물었죠. 괜찮냐고, 아직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김도현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어느 날 김도현은 분노로 가득 찬 민원을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분노를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규정대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도현은 그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아갔을까? 그 질문을 품으며 김도현은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러자 분노 뒤에 숨겨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억울함, 배신감. 그 사람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깊이 상처받았고 심하게 배신당했으며 철저히 무시당했던 겁니다. 김도현은 그것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 고통이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을 느꼈죠. 다음 날 김도현은 간절한 기도로 쓰인 민원을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간절함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보며 규정대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도현은 그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할까? 무엇을 이렇게 바라고 있을까? 그 질문을 품으며 김도현은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자 간절함 뒤에 숨겨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믿음, 희망. 그 사람은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으며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도현은 그것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희망이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을 느꼈죠. 김도현은 여전히 접수 번호를 붙였고 분류를 했으며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일을 다르게 했어요.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처리했죠. 누가 이 민원을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민원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퇴근 후 김도현은 피곤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어요.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헤아리고 무게를 견디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죠. 그러나 동시에 김도현은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김도현은 여전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지 말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는지 정하지 않으며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아요.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김도현은 이제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원을 읽을 때 그는 그 안에 담긴 사람을 봐요. 문장을 넘길 때 그는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을 헤아리죠. 서류를 처리할 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과 외면하지 않는 것.
김도현은 이제 그 둘의 차이를 알았어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이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쪽 모두를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을 품는 거죠. 김도현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김도현은 정반대의 감정을 담은 두 민원을 나란히 놓고 읽었어요. 하나는 분노로 가득했고, 하나는 기도로 채워져 있었죠. 이전이었다면 김도현은 둘 다 똑같이 처리했을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규정대로. 그러나 이제는 달랐어요. 김도현은 두 민원을 모두 천천히 읽었습니다. 분노 속에 숨겨진 상처를 보았고, 기도 속에 담긴 희망을 느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이 두 사람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분노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그 고통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억울한지 말하지 않았죠. 다만 그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김도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도,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나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 문장이 김도현에게 남긴 것은 명확한 답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라는 지시도, 어디로 가라는 방향도 아니었죠. 다만 그 문장은 김도현을 멈춰 세웠습니다. 더 이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규정이라는 핑계로 회피할 수 없게 했죠. 김도현은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겠다고. 쉽게 넘기지 않겠다고. 그것이 김도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근 후 김도현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김도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이 김도현의 새로운 원칙이었어요. 김도현은 오늘도 같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수도권 교정시설, 민원 처리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건물.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아요. 그러나 김도현은 변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여전히 이 공간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민원은 계속 쌓이고 감정은 여전히 충돌하며 분노와 기도는 같은 책상 위에 놓여 있죠. 김도현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봉투를 열고 문장을 읽고 처리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르게 합니다. 쉽게 넘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온전히 대하죠. 김도현은 윤석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 억울한지 정당한지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아요. 다만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김도현은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간증은 답을 주지 않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판단을 미뤘을 뿐이었는가? 중립이라는 말 뒤에 숨어 우리는 무엇을 외면해왔는가?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책임을 회피해왔는가? 김도현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스스로 마주해야 할 질문이니까요. 다만 김도현은 오늘도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민원을 처리하며 문장을 읽으며 사람을 헤아리며 판단하지 않지만 외면하지도 않으며 결론 내리지 않지만 회피하지도 않으며 그것이 김도현이 선택한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매일 흔들리고 매일 불편하며 매일 무거워요. 그러나 김도현은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 문장이 김도현에게 남긴 것은 명확한 답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것은 김도현을 깨웠죠. 중립이라는 잠에서, 무감각이라는 안락함에서, 회피라는 평온함에서. 이제 김도현은 깨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깨어 있고, 무겁지만 외면하지 않으며, 흔들리지만 회피하지 않아요. 그것이 김도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도현은 오늘도 봉투를 엽니다.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분노든 기도든 비난이든 옹호든 절망이든 희망이든 김도현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하지는 않지만 느낄 거예요. 결론 내리지는 않지만 헤아릴 겁니다. 편을 들지는 않지만 함께 아파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도현의 질문은 계속될 거고 그의 흔들림도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삶이죠. 명확한 답 없이, 확실한 결론 없이, 다만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 김도현은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판단을 미뤘을 뿐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김도현은 오늘도 조용히 서류를 넘깁니다. 답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외면하지 않은 채. 그것이 김도현의 간증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정직하며 확신에 차 있지는 않지만 회피하지 않는 김도현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창문, 같은 하늘.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서 있던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곳은 결코 비어 있지 않았어요.